네, 투자의 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제 네 번째 순서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많이 알려지고 뭐 여러분께 아마 저희 투자의 공식 구독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광석 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광석 박사님이 최근에 또 내년도 경제전망, 물론 몇 년째 계속 내시고 있는 책이긴 한데요. 내년도 경제전망에 책도 내놓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마침 딱 지금 이번에 11월 중순쯤 됐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전망과 함께 현재 최근 이슈인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도 좀 짧게 좀 여쭤보고, 또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어떤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 내년 경제, 글로벌 경제, 국내 경제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또 박사님께서 꼭 책에 항상 이제 이 산업적인 측면을 늘 이제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내년에 좀 좋게 보시는, 또 내년에 좀 신경 써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봐야 될 만한, 워치해야 될 만한 우리 업종은 또 어디가 있는지, 이런 말씀까지 오늘 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짧게 대선 결과가 나와서요. 네. 뭐 안 나왔으면 여쭤보기 좀 그랬는데 나왔기 때문에 박사님 또 분명히 대선 또 잘 보시고 또 미국의 대선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네. 워치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좀 그 생각이 드시는지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총평은 제가 첫 번째 그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세상이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아,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네. 주사위가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네. 트럼프 2.0이라고 불리는 소용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네.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일단 25년 1월에 네. 새 정부가 미국 정부가 시작이 될 그렇죠. 텐데 네. 그 전까지 새 살림살이를 이제 꾸려 나갈 겁니다. 11월, 12월 중에. 그러면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움직여질 텐데 아마도 첫 번째로 카드로 끌어갈 것이 무역 전쟁이죠. 그래서 그림을 잠깐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마가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예. 그럼 미국을 어떻게 그레이트하게 더 만들 것이냐. 네. 첫 번째, 법인세를 인하한다. 네. 그리고 관세를 끌어올린다. 네. 또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FTA나 뭐 나프타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재협상한다. 왜냐하면 이게 자국으로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데 방해가 돼요. 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후 변화 협상, 예를 들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 네. 어쨌든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담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 반도체, 우주 산업, 전기차, 2차 전지, 로봇 산업, 인공지능 이런 미래 유망 산업에 있어서 모든 밸류 체인 A부터 D까지 예를 들면 설계, 소재, 장비, 예. 제조, 서비스, 판매까지 이르는 그 밸류 체인 이 해당 산업들을 미국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다 유도한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어쨌든 관세를 끌어올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기 어렵죠. 그렇죠. 법인세를 인하하니까 미국에서 제조하기 좋죠. 좋죠.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제조하기 좋죠. 더 좋죠. 네. 기후 변화 협약 탈퇴하니까 제조하기 비용도 안 들어가고. 비용 절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결국은 그림 그리는 것은 마가고 그 마가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이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림이고 결국 지금까지 22년, 23년, 24년 동안 이루어왔던 미국 경제의 흐름은 미국 예외주의거든요. 그렇죠. 미국 예외주의. 저는 경제전망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마가와 같은 그런 현상을 더 굳건히 만드는 그림을 25년에 트럼프가 더 어쩌면 이제 점을 딱 찍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소용돌이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누구도 트럼프가 이렇게 압승을 거두면서 재선이 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기 힘들었을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흡했을 여지도 있겠네요.
제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보통의 기업들은 보통 두 가지 대응을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 바이든 정권이 해리스에 예. 이어서 유지될 것이냐, 민주당 정부에 유지될 것이냐. 그랬을 때의 시나리오, 그렇겠죠. 그리고 트럼프로 바뀔 때의 시나리오에 대응을 했는데 그게 로비 자금을 추계를 해보면 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 24년 3분기부터 로비 자금이 딱 끊겨요. 이게 뭐냐면 설비 투자 자금도 끊겨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3분기 GDP 규모를 추산해 보면 설비 투자액이 끊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어쨌든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은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누가 되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그쪽으로 전적으로 신규 투자, 신사업 진출 전략을 꾀하는 거죠. 역시 이제 트럼프가 됐다라고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죠. 트럼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제 11월, 12월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집중되는 흐름이 좀 야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양쪽에다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확실해진다 그러면 뭐 한쪽은 어차피 폐기하고 한쪽에 몰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네. 자, 미국 대선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그 발간하신 책에서도 제일 첫머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4년 경제에 대한 회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한 말씀 드려야죠. 올해 경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올해 경제는 어쨌든 역사적인 일이 시작됐죠. 그 역사는 피벗이죠. 피벗. 예. 전환한다, 바뀐다.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를 완화의 시대라고 정의하고요. 네. 금리 인하의 시대.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를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이제 피벗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24년 중반 이후 이제 세계 주요국들이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주목하면서 저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3월, 5월 이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유로존,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그렇죠. 저마다 자국의 경제 여건, 물가 여건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일어나는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높은 금리를 유지만 하다가 금리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인하로 전환해 나가기 시작하는 피벗의 시대로의 전환. 그게 가장 큰 24년의 특징이다. 예,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25년까지 피벗의 시대가 이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그러니까 25년까지라 그렇게 연도를 규정하신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2026년 가면 또 모른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트럼프 시대가 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전개되고 오히려 종점 금리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면 26년까지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만큼 더 강력한 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재정 정책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큼 국채 금리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국채 금리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또 시장 금리를 또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노력으로서 재정 정책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죠. 통화 정책적인 노력도 같이 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달러 기조를 트럼프가 그렇게 원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국으로서는 강달러가 더 유리하겠지만 좋지만 수출국으로서는 약달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는
그래서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화 정책 기조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고 연준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비둘기파적으로 글쎄요,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거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파월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빅컷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정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를 거야. 심지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파월에 대해서 얘기까지도 했었고 파월은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이렇게 쉽게 압승을 할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웃어 넘기는 식으로 끝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파월이 2026년까지 되어 있는 파월의 임기 보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도 그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참 힘든 영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됨이 해리스보다는 혹은 바이든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간섭이 심한 인물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트럼프 일기 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런 장면이 있죠. 핸드폰 이렇게 딱 들면서 네. 트위터질을 하는 거죠.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보냅니까? Rate cut or I will cut you. 금리 내려라. 아니면 내가 금리 너를 자를 인하라면 거야. 너를 자른다. 이런 트위터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본 기억이 안 그런 나는데 그 이솝우화적인 그 만화가 많이 돌았어요. 아. investing.com 네네.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큼 통화 정책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 독립성을 좀 무시하는 인물이에요. 대놓고.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뭐 그게 정말 먹힌다 안 먹힌다 그걸 논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 정부보다는 공화당 정부가 통제하는 통화 정책 하에서는 조금 더 통화 정책의 드라이브가 네. 더 강하게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가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파월을 정말 컷할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걸 전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또는 트럼프가 대선 중간에도 이제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국채금리의 상승과 달러 가치의 상승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통화 정책은 이제 계속 연준을 압박을 하든 뭐든 간에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속력을 더 내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재정은 계속 풀어서 국채 발행은 늘릴 거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국채 발행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인플레를 압박을 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이를테면 국채는 계속 발행을 하고 통화 정책은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 이게 참 저희 같은 사회 입장에서 때는 그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 그러니까요. 있죠. 만약에 이런 국채 발행과 경기 부양의 효과로 인플레가 계속 발생된다면 그러니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 예를 들어서 이민자를 차단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률이 아직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상승률이 지금 4% 정도 되거든요. 네. 3.9%. 그러니까 지금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고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물가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네. 두 번째, 관세를 또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요인이고요. 또 개인 소비세를 또 떨어뜨려 주겠다. 그러면 소비가 더 증진되겠죠. 그럼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여러 가지 그렇지, 면에서 맞습니다. 자극이 돼요. 또 기업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건설 사업이 또 재건 사업이 집중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통화 정책 관점에서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있을 수 있을까?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화 정책에 아무리 관여한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그런 물가 지표를 보면서 네.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실제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면.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런 현상들이 트럼프의 주장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는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이 트럼프가 그냥 나홀로 독선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발언 말고요.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소위 말하는 어젠다 47 말고요. 아. 파티 플랫폼이라고 보는 정책 공약집들을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행정부적인 정책 방향과 네. 트럼프가 그동안 발언했고 했던 것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IRA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책 공약에는 IRA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공화당의 정책집에서는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트럼프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생각인 거지. 아, 이런 차이도 이게 있군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IRA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는 정책이에요. 예. 중국을 가만 안 두는 정책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없앤다? 예. 그 어떤 미국 국민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예를 들면 IRA라는 이름은 없애겠죠. 이름을 없애고 뭐 예를 들어서 마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근데 이름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IRA에 있는 그 조항들은 상당 부분 살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2차 전지라든가 이 반도체 쪽도 그렇고 되게 주가도 부진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보조금 그렇죠. 그거를 기대했는데 안 나올 수 있다든가 네.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원래 주기로 했던 건데 뭐 올테면 올해까지는 받았는데 내년부터 못 받는다든가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건데 예.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은 공화당 입장에서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길 바랄 거고 네. 트럼프는 안 돼 이런 식인데 네. 그럼 결국에 이게 공화당 입장만 이게 나타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또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물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죠. 예. 물음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음표니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아 확실하지 않는 예, 불확실성이니까. 근데 그 확실해질 때 네. 나쁘게든 좋게든 확실해질 때 주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 영향을 주겠죠.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하게 보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날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주가를 보면 우리하고 중국은 떨어지고 일본이랑 대만은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 그게 이제 앞으로 해당 국들의 어떤 경제라든가 주식에 미칠 영향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랑 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잘 나갈 거고 예. 우리랑 중국은 별로 안 나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인데 동의하십니까? 뭐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든 뭐 국내 투자자든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그런 경향성은 나타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잖아요. 중국은 안 좋겠다. 트럼프가 되면 중국은 더 많은 공격을 받겠다. 그렇죠. 중국은 배제되겠다라는 생각은 동의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본은 더 좋을 수 있겠구나. 네.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담긴 주가의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전개될지는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들은 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벗 즉 금리 이제 인하기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외적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사실은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인플레가 벌써 2.5%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왜 일본만 저렇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은 지금의 피벗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배경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팬데믹 때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의 금리 인하랑 다른 게 그때는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입니다. 굉장히 성급했고
일시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었죠. 네. 근데 24년 중반부터는 어쩌면 제각각이고 그리고 점진적이고 네. 천천히 있죠. 음. 제각각이라는 표현은 저마다 자기 사정이 다 있으니까. 자기 사정에 맞게 음. 정상화시키는 국면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피벗은 방향 전환이니까 금리 정상화라고 재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도 아. 일본 나름의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미국도 미국 나름의, 한국도 한국 나름의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가 금리 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약 0.56%의 중립금리를 찾아서 금리 정상화의 여정을 가져가고 있는 피벗의 시대인 것이고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약 2% 수준의 중립금리를 찾아 또 금리 정상화를 하고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도 역시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 인하를 천천히 시작한 금리 인하 피벗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해집니다. 그러게요. 그 피벗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죄다 금리 인하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나라 다 사정이 있는데 일본은 뭐 아주 대표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나라였고 오랫동안 네.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배경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얘네들은 이제서야 예. 남들은 이미 다 뭐 올렸다 내렸다 몇 번을 지난 한 30년 동안 했었는데 계속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예.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의 여정이라고 보시고요. 그럼 정상적인 금리가 뭐냐? 각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각국 이상의 중립금리. 그 중립금리를 찾아 가는 거예요. 균형점을 찾아 가고 있는 여정이다. 그게 피벗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피벗이라는 표현, 피벗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경직된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라는 없습니다. 생각이 예. 좀 드는군요. 예. 중국 얘기도 마저 어쨌든 지금 아시아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경구정책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은 지난달 말 9월 24일 날이었나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주가도 뭐 한 30% 금방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올라가는 걸 보이다가 그 위로는 뚝뚝뚝 하고 지금은 뭐가 나와도 시장에서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중국에서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중국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결함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결함이냐, 일시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돌파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럼 어떤 일시적인 대응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대증요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없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마련했었던 여러 대응책, 그러니까 이 대응책은 정말 이례적인 대응책이었던 건 맞아요. 증시 부양 효과를 만들 만한 대응책은 정말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을 퍼붓는데 그 유동성이 증시 부양 효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 없었고 네.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없었던 정책까지 이례적으로 만들고 그거 양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없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를 그냥 요약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요. 예. 부채,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중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요. 중국 경제치고는 계속 올해 처음으로 5%의 성장이 끝났어요. 올해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 4.8%로 전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 성장률이 처음 꺾인 거예요. 이게 처음 꺾였다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 위기니 뭐 네. 이런 거랑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대한 일이 없는 해치고 5%가 안 되기 시작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5%가 안 되고 그 내년은 또 올해 4.8, 내년 4.6 이렇게 점진적으로 또 2029년까지 3%를 향해서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모습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저성장의 늪, 중진국 함정 이런 여러 가지 늪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유동성을 퍼부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유동성 예, 함정.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음. 그러니까 근데 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자꾸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도 거의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요. 빠져. 중국을 이제 제조 기지로 두지 않아요. 대체제가 또 많아요. 예,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의 시대가 왔고 그렇죠. 또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긴 거죠. 관세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기업이 중국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질 것이며 그렇죠. 중국에 있던 기업마저 더 추가적으로 공장을 늘릴까 말까를 고민하던 기업마저 이참에 나가자 하는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시적인 어떤 정책들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맞죠.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간혹 여러 이 방송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마치 끝났다. 중국 경제가 마치 뭐 갑자기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사라진다, 망한다 이렇게 표현한 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여전히 GDP 2위 국가인데 항공모함에 비유될 수 있는 거대한 배인데 이 배가 4.8%로 성장하고 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요. 주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약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보고 있거든. 지금 말씀드렸던 약한 고리, 부동산 부분 보면 약하죠. 부채 부분 보면 약하죠. 그런데 또 이건 다 구경제적인 측면이거든요. 신경제적인 측면 볼까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배터리도 그렇고요. 배터리, 전기차, 로봇. AI도 우리가 자세히 알지 않지만 AI도 굉장히 네. 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맞아요. 산업용 로봇. 그렇죠. 지금 독일 폭스바겐을 멈춰 세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일 만큼 이 신경제적인 측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GDP를 구성하는 구경제와 신경제가 하나는 꼬꾸라지고 하나는 또 고도의 성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억눌리는 산업이 있고 고성장하는 산업이 교차되면서 여전히 평균적으로는 4.8%, 4.6%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국 경제를 그래도 옳게 보는 시각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리고 네. 다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의견을 과거와 드립니다. 또 고성장 사실은 사실은 7, 8% 이상 10%도 뭐 오래 있었고 그런 어떤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그러기에는 중국이 많이 컸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얘기로 이제 박사님 말씀을 좀 주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어떻게 보면 좀 단초를 제공해 주신 게 내년에 피벗의 시대다. 이제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2026년까지 이런 피벗 시대가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더 이제 어차피 박사님께서 뭐 1, 2년 가지고 전망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본다 그러면 네. 박사님 지금 안테나에서 가장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그 어떤 부분, 네. 뭐 포인트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 이제 산업이 아니라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일단 저는 국가를 먼저 꼽고 싶어요. 국가요? 네, 국가. 제가 지난 주말에 가을 나들이를 갔다가 네. 그냥 한 문장이 계속 되새겨졌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꽃들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가을인데. 이렇게 추운데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냐면 가을에도 꽃은 핀다. 꽃이 이미 진 시기인데 근데 그러니까- 꽃이 피더라. 그러니까 봄에만 꽃이 피는 게 꽃이 아니라. 피는 건 아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저성장 고착화는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도 약 6% 후반에 고성장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 나라가
인도, 인도네시아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나라들은 OECD 전망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덥고. 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중국 경제로부터 공장이 이전되고 떠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 정부 3기가 시작되면서 그렇죠. 더 한번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제조 기지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종교 문제, 또 인종 갈등, 네. 뭐 정말 사회 문제, 뭐 계급 갈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뭐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아니까.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도약이고요. 세계 휴대폰 생산국 2위국이 인도예요. 지금 현재 휴대폰 제2의 생산 기지가 인도예요. 중국이 1위고 2위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제조 기지로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부터가 이미 아니라는 것에 반증을 그냥 간단히 제가 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그 세 개의 공장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도로 갈 가능성이 이미 높다? 인도로 가고 있고요. 있고. 상당 부분 갔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한 7년 전부터 저는 7년 전부터 제2의 중국이 인도일 인도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이제 인도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속도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ETF 상품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인도를 직접 투자하는 건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여건이니까 네.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들 보면 인도 쪽의 수익률이 확실히 맞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방식은 뭐 여러분들의 뭐 연금 저축 같은 경우도 인도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예.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간단한 재테크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좀 중요한 말씀은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뭐 조금 이제 올해보다 수익률이 덜하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은 내년에는 인도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장기적으로 향후 5년, 향후 10년을 그림 그려 봤을 때 예.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국가에 투자하는 게 맞죠? 이상한 투자인가? 제가 아주 적절한 투자죠. 제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일단 큰 틀에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박사님이 이제 항상 이제 3분의 1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산업 얘기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의 책이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산업 쪽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산업 쪽에는 역시 반도체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 과거에는요. 반도체를 메모리냐 비메모리냐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반도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상식화 되셨을 텐데 AI 부문이냐 BAI 부문이냐. 올해 진짜 그게 확실하게 두드러졌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그 현상은 25년에 더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부문에서 잘하느냐, BAI 부문에서 잘하느냐. 왜냐하면 그 시장 규모도 반도체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쪼개 보면 AI 부문의 반도체 시장은 계속 여름이에요. 근데 BAI 부문의 반도체 시장이 겨울로 이미 진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왔다는 얘기가 그거는 BAI 반도체 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업이 AI 부문의 반도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올해 삼성전자 이런 극도의 부진의 배경은 딱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AI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BAI 반도체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정확하십니다. 없네요. 예. 삼성전자는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다만 BAI 부문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정말 역설적이지만 정말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GDDR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BAI 영역에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정말 말 그대로 초격차를 벌려왔어요. 그거는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 그러나 잘하고 있는 그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니까요. 그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AI 부분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아직도 성장하고 아직도 여름인데 거기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HBM3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세대는 SK하이닉스에 이미 이제 뒤져서 이거는 사실 끝난 얘기니 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예 버전 자체가 다르다고 또 기술적으로 다르다고 얘기도 하니까 이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에서는 삼성이 좀 앞서주기를 그래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이걸 뭐 누가 더 먼저 할 줄은 모르죠. 네. 근데 결국 이제 그게 만약에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간다 그러면 또 이제 삼성이 이번에는 BAI 반도체 쪽이 아니라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맞고요. 사실은 그거를 누가 더 바랄까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걸 바랍니다. 오히려 왜냐면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수요처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유일한 공급 업체. 그러니까 바기닝 파워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업체에 기대면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게 슈퍼 의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시키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퀄에 들어오는 그 공급업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안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호플리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도 다녀왔고 임원분들도 또 얼마 전에 뵀는데 늘 그렇게 하시잖아요 매년.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의지와 뭐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런 것들은 확인했는데 어쨌든 그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물론 우리 앵커님도 의지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 내일부터 100만 채널이 될 길을 의지는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의지는 그렇지만 지금의 기대를 말씀드리면 이 4, 4분기 안에 네. 그럼 연내라는 얘기잖아요. 예, 연내 퀄이 되는 것, 네. 네, 그 발표가 나는 것, 네. 네, 그것이 삼성전자가 가장 목표하는 그림이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연초 안에는 날 것이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이 뭐 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분석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시장은요 수요처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처 뭐 누구죠? 엔비디아가 판단하는 거니까. 엔비디아의 판단 말 그대로 퀄에 통과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 상당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된다. 그런 지점이 언제일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연말에 기대는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그럼요. 현재의 그 움직임으로는 그렇게 기대는 된다. 제가 그냥
뭐 희망 고문 드리고 싶진 않아서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게 사실 박사님의 매력이죠. 뭐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걸 뭐 내가 얘기를 해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또 박사님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력이 또 이제 배터리 쪽이니까 네. 그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이게 사실은 배터리가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위축됐던 이유도 이제 캐즘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차 캐즘 이번 책에도 이제 그 부분이 별도로 이제 그 배정이 돼 있으셔서 네. 저도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캐즘이 네. 이것도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뭐 일부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캐즘이 더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박사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글로벌리 ESG 열풍이나 예.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어젠다가 점차 지워질 겁니다. 점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시대, 바이드노믹스 하면 기후변화라는 어젠다가 강하게 드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까요? 2020년부터는 ESG라는 어젠다가 생겨날 거라고 저는 전망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2025년부터는 ESG라는 어젠다가 지워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지워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하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를 구매한다라는 것이 보조금 때문에 구매한다.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조금 때문에 구매했던 움직임은 끝나고요. 보조금이 아니어도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들이 구매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캐즘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전기차가 말 그대로 대중화되거나 네. 점진적으로 대중화되거나 그렇죠. 기존 가솔린 자동차와 효율성 면에서 생산성 면에서 경쟁하면서 점차 확보되는 그러니까 큰 골짜기는 움푹 패인 채 지나가고요. 그리고 25년에도 드라마틱하게 보급이 확대되는 그림은 그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24년, 25년 깊은 골짜기에 놓여 있다가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뉴노멀인 거죠. 그렇죠. 보조금이 없어지는 건 뉴노멀인 거예요. 그 시대 하에 비싼 전기차가 오히려 유용해라고 수용해 나가는 시대. 그리고 특히 뭐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대대적으로 공급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경쟁적으로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아니어도 저렴한 전기차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정도면 살만하네 정도 그렇죠. 세대가 온다는 네, 거군요. 네. 그런 면에서 점차 보조금이 아닌 그냥 소위 시장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와 경쟁하면서 점차 보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의 이 전기차 또 하이브리드 네. 거기다 내연기관까지 소위 말해 이런 종합적인 커버리지가 이런 시기에 이런 과도기 시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좀 대대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적어도 정권 초반에는 그런 과정에서 반사 이익을 볼 여지들도 또 상당 부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요 며칠 자동차주들이 뭐 현대차나 기아가 대부분 좀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부정적인 요소가 뭐 반영됐다고 하는데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네.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오히려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 수 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박사님 이제 어느 업종을 나는 이 업종을 되게 이 산업을 되게 좀 눈여겨 보고 있어라고 이제 항상 그 부분이 책 마무리 부분에 있는데 이번 책에서는 내년의 전망에서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히든이라 그럴까요? 히든 산업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뭐 히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트럼프 시대, 트럼프 2.0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지정학적 변화에 편승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그림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22년부터 시작된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이게 25년에도 지속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렇죠. 물론 그 종식시키는 그 방향성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땅을 상당 부분 러시아에 내주겠다라는 방식이니까 뭐 좋아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그 팩트 자체는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그 결과만 받아들인다면 전쟁의 종식이라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쟁의 종식과 함께 맞물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 기대하고 알고 계시다시피 재건 사업이겠죠. 아, 우크라 재건 사업. 그렇죠. 그럼 우크라 재건 이 전쟁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파괴된 지역들에 대한 재건 인프라 재건 사업들이 좀 집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의 재건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프라나 건자재나 뭐 그 사업에 뛰어드는 건설 업 이런 영역에서의 기대 그리고 그런 건자재도 가격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가격 이런 영역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그렇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겠지만 그 공적 자금이 이 해당 산업에게는 매출액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으로 작용될 테니까 그게 자본시장의 돈의 유입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이제 IT 쪽, 뭐 AI를 비롯해서 이 IT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기술 쪽 업종 쪽으로 혹시 조금 더 그냥 AI 반도체 아까 이제 AI 반도체도 AI 쪽으로 더 집중될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AI 이렇게 좀 너무 그 포괄적이고 혹시 뭐 기술 쪽에서 나는 이쪽이 AI와 더불어서든 또는 AI와 또 별개로든 간에 내가 아주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분야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산업 관점에서 좀 키워드를 꼽았다면 좀 AI와 AI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도 저는 이 흐름이 강하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AI 내재화입니다. 인베디드 AI 반도체 내재화. AI 반도체 내재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도 연초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많은 그 기업들이 이런 방향성을 제안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네.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를 조달받던 24년까지의 체제에서 네. 점차 뭐 그런 움직임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24년에도 점차 이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스스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왜냐하면 AI 서비스도 돈이 되지만 AI 반도체가 실제 돈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포착하고 AI 반도체 제조에 직접 움직이는.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가 돈이 되네. 배터리를 내가 직접 내재화하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차가 뭐 그런 움직임을 그렇죠. 보이고 있죠. 그랬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내가 스스로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설계를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설계와 그쵸 설계. 그리고 이제 맡기는 거는 제작은 또 TSMC 같은 파운드리에다 그렇죠. 맡길 거고. 예. 여러 그런 가지 시사하신 말씀이네요. 예, 그런 움직임, AI 반도체 내재화의 움직임을 좀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이미부터 일어났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빅테크들을 더 주목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빅테크를 더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와 교차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AI 반도체의 시장의 기대는 크지만 그 시장 내에서의 교차는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은 꼭 그려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참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들은 그렇게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또 다른 성장성, 또 다른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네.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박사님과 올해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 그다음에 그 이후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그런 분야의 뭐 거시적인 얘기 또 어떤 그 국가들, 그다음에 산업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박사님을 통해서 그래 뭐가 딱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박사님한테 이렇게 모시게 된 그런 건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세상이 지금 특히 경제가 산업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서 그림을 만드시는데 윤곽을 좀 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박사님 모셨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박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사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